운명의 장난은 가장 잔인한 시점에 찾아왔습니다. 잊혀가던 이름을 다시 세상에 알리고자 했던 그의 마지막 승부수가 도리어 자신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 여배우와의 과거를 언급한 회고록이 세상에 공개되자 대중은 그를 추억의 스타가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었습니다. 진실 공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중은 늙고 병든 그가 젊은 날의 망상에 사로잡혀 고귀한 톱스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트위스트 김이라는 브랜드는 순식간에 허언증 환자, 성적 망상가라는 오명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관객을 웃게 했던 그의 입은 이제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헐떡여야 했고 그를 향해 쏟아지던 박수갈채는 저주 섞인 손가락질로 변해버렸습니다. 우울증과 화병은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살아온 그에게 전 국민적인 비난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거리를 헤맸지만 세상은 이미 귀를 닫은 뒤였습니다. 내가 춤을 추지 않았다면, 내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그는 밤마다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2006년 한 행사장에서 공연을 하던 도중 그는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비틀거리며 무너져 내린 그 순간조차 사람들은 그것이 그의 새로운 퍼포먼스인 줄 알고 환호했습니다. 그것이 대중 앞에서 보인 그의 마지막 몸짓이었습니다. 그가 쓰러지고 나서야 비난의 광풍은 멈췄지만 그를 일으켜 세울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는 차가운 병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식물인간 상태였지만 그의 청각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들려주는 옛 가요 무대 영상 소리에 그의 눈가가 젖어 들곤 했습니다. 화려했던 1964년의 명동, 가죽 재킷을 입고 트위스트를 추던 젊은 날의 자신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11월, 그는 마침내 고통스러운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쓸쓸했습니다. 그를 비난했던 언론도, 그를 외면했던 동료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렸던 남자, 한국 최초의 댄스 가수, 그리고 시대가 낳고 시대가 버린 비운의 광대. 트위스트 김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몬 것은 정말 그의 잎이었습니까? 아니면 한 사람의 인생을 가십거리가 떨어지면 뱉어버리는 껌처럼 소비해버린 우리의 잔인함이었습니까? 세월은 유수와 같아 청춘의 열기는 식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무대를 지켰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며 그는 화려한 주연의 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어주고 인자거나 고집 센 할아버지 연기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트위스트 김은 옛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박제된 영웅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 예전의 춤사위를 재현할 때면 사람들은 아직 정정하시네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존경이라기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시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잊히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했고 그 증명의 압박은 나이가 들수록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들썩이던 그 해에 믿기 힘든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시라는 낯선 바다가 열리자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그 파도 속에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이 섞여 있었습니다. 홀로 배우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음란한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사실 여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극적인 제목을 클릭하며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평생을 쌓아온 명예가 단 며칠 만에 오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것이 단순한 오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이니 금방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잔인했고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몰락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습니다. 평생 무대 위에서 박수를 먹고 살았던 노배우에게 대중의 싸늘한 외면은 산소 부족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이미 낙인 찍힌 죄인의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신문 사회면에 구석진 기사 하나가 익명의 게시판에 올라온 짧은 글 몇 줄이 한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 그는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었습니다. 도덕적 질문은 사라지고 오직 자극적인 조롱만이 남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춤추고 웃음을 주었던 대가는 이토록 가혹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진 노배우는 커튼을 친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소식들이 넘쳐났지만 그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누구에게 해를 끼쳤는가? 거울 속의 남자는 대답 대신 깊은 주름 사이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1960년대에 그 화려했던 트위스트 스텝은 이제 기억조차 나지 않는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의 침묵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침묵 속에서 우울이라는 괴물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도용한 파렴치한 업자를 고소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동안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상태였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들이 이어졌고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것이 공포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남몰래 가슴을 쳤습니다. 남편이 춤을 출 때 가장 행복해 보였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아내에게 지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떨고 있는 노인은 낯선 이방인이었습니다. 시대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한 시대의 아이콘을 향한 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친 이웃들의 시선에는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평생 지키려 했던 배우로서의 품격은 가짜뉴스라는 칼날에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언론사 인터뷰를 자청하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의심 섞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진실은 느리게 걷고 거짓은 날개를 달고 난다는 격언을 그는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법적인 처벌보다 무서운 것은 대중의 마음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기억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공포와 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점은 사실 아주 사소한 곳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돈벌이를 위해 도용된 이름, 그리고 그것을 검증 없이 실어 나른 매체들. 이 메커니즘은 책임지는 사람 없이 피해자만 양산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그물망 속에 갇힌 작은 새와 같았습니다. 퍼덕일수록 그물은 살점을 파고들었고 그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과 여전히 어딘가에 있을 소수의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름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배우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한 인간으로서의 실존적인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투쟁의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를 모으는 동안 생활고가 찾아왔습니다. 방송 출연은 끊겼고 그를 부르던 행사 무대도 사라졌습니다. 화려했던 트위스트 김의 흔적은 빛바랜 앨범 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끔 앨범을 펼쳐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힌 채 활짝 웃고 있는 청년 김한섭. 그는 그 청년에게 미안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연기하고 춤췄던 결과가 이것이라니 삶의 불공평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덕적 질문은 이제 세상을 향한 원망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왜 나여야만 했는가? 왜 세상은 이토록 잔인한가? 어느 날 밤 그는 소주 한 병을 비우고 홀로 거실에서 스텝을 밟아보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도 그는 발끝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춤이라기보다는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소리조차 나오지 않던 밤, 그는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사라지면 이 지독한 루머도 끝이 날까 하는 극단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실제로 그는 약을 삼키고 생의 끈을 놓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가족들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절반 이상 죽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예전처럼 웃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월드컵의 환호가 잦아들고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스타들이 탄생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늙은 배우의 비명은 묻혀버렸습니다. 간혹 그를 기억하는 동료들이 전화를 걸어 위로했지만 그것조차 그에게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동정받는 처지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 고립은 그가 의도한 것이기도 했고 세상이 강요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의 그 뜨거웠던 여름 부산 무대를 뒤흔들던 소녀는 이제 차가운 방 안에서 홀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독의 뿌리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뜨거웠던 부산의 여름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0년대 중반, 일제 강점기의 끝자락에서 태어난 아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 없던 부산국제시장. 그곳은 소년 김한섭에게 거대한 교실이자 무대였습니다.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통조림 캔과 초콜릿 향기 뒤에는 언제나 정체 모를 드럼 비트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시장 바닥에 굴러다니던 미군 잡지 속의 댄서들을 보며 미친 듯이 발을 굴렀습니다. 정식으로 춤을 배울 곳도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기에 그의 스텝은 독학으로 일궈낸 생존의 몸부림과도 같았습니다. 남들이 영어 단어를 외울 때 그는 구두밑창이 닳도록 아스팔트 위를 미끄러졌고 그 기묘하고도 활기찬 동작은 곧 부산 뒷골목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성정은 춤사위만큼이나 거침없었지만 그 속살은 누구보다 여리고 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어린 김한섭을 보며 늘 저러다 제 살 깎아먹지라고 걱정하곤 했습니다. 길게 앉은 노점상의 물건을 싹쓸이에 사오거나 주머니에 든 푼돈을 배고픈 친구에게 통째로 쥐어주는 일이 다반사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질은 훗날 그가 연예계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렸을 때 그를 지탱해주는 힘이자 동시에 그를 파멸로 이끄는 덫이 되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과도한 공감 능력은 그를 늘 사람 좋은 미소 뒤에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는 화려한 트위스트 김이었지만 카메라 뒤에서는 누구의 부탁도 거절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선량한 인간 김한섭일 뿐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 충무로의 문을 두드렸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이 한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저 춤이 좋았고 그 춤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1962년 데뷔작인 동경서 온 사나이에서 그는 단역에 불과했지만 그의 움직임은 카메라 렌즈를 뚫고 나올 만큼 강렬했습니다. 당시 한국 영화계는
엄숙한 심파나 비장한 전쟁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적인 화면 속에 갑자기 나타나 온몸을 꼬고 흔드는 이 사나이는 관객들에게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감독들은 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당황하면서도 그가 화면에 등장할 때마다 극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오르는 것을 보며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전후 세대의 억눌린 에너지를 분출시킬 도화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폭발의 순간은 1964년 영화 맨발의 청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서울 시내 극장계는 이른 아침부터 젊은이들이 줄을 섰고 영사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객석은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꽉 끼는 바지를 입고 나타난 그는 조명이 닿는 곳마다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땀방울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낙하하는 그 찰나, 그는 온 세상의 중력을 거부하듯 바닥에서 솟구쳐 올랐습니다. 가느다란 다리가 마치 채찍처럼 공기를 가르고 골반은 리듬에 맞춰 기하학적인 궤적을 그렸습니다. 극장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객들은 주인공의 비극적인 사랑에 눈물 흘리다가도 그가 춤을 추는 장면에서만큼은 모든 시름을 잊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라 가난과 억압의 시대를 건너가는 청춘들의 광기, 어린 재래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그가 입었던 무대 의상은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에서 떼어온 싼 옷감으로 만든 재킷이었고 구두는 굽이 달아 가죽이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옷을 입고 스텝을 밟는 순간 그 저렴한 직물들은 명품보다 더 빛나는 아우라를 뿜어냈습니다. 그는 연출된 멋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본능적인 멋을 알고 있었습니다. 촬영장 구석에서 거울도 없이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다음 동작을 고민하던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장난스러운 감초 역할로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완벽을 향한 장인 정신이 그 짧은 춤사위마다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곧 악기였고 그 악기가 내는 소리는 당대 젊은이들의 심장 박동수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시기 그와 가장 깊은 유대감을 가졌던 인물은 단연 배우 신성일이었습니다. 조각 같은 외모로 모든 여성의 마음을 훔쳤던 당대 최고의 스타 신성일과 개성 넘치는 외모에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트위스트 김은 환상의 콤비였습니다. 사람들은 주연 배우의 화려함에 열광했지만 그 화려함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은 언제나 곁을 지키던 트위스트 김의 몫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 밖에서도 형제 같은 우애를 나누었습니다. 신성일이 도회적인 세련미의 상징이었다면 트위스트 김은 질박한 민초의 생명력을 대변했습니다. 신성일은 훗날 사석에서 김한섭이 없었다면 내 전성기의 절반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회상하곤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급변하는 시대상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동지적 관계에 가까웠습니다. 명성이 정점에 달했을 때도 그는 거만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유명해질수록 그는 더 낮은 곳을 살폈습니다. 밤무대 출연료로 받은 돈 뭉치를 신문에 싸서 그날 공연을 도와준 무명 악사들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주곤 했습니다. 소속사 사장이나 매니저들이 그렇게 퍼주면 남는 게 없다고 타박해도 그는 허허 웃으며 다 같이 먹고 살아야지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호인 기질은 연예계 내외에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가 경제적 안정을 얻는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타였지만 늘 가난했고 화려한 조명 아래서 내려오면 다시 소박한 가장의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의 사랑은 유별났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바람둥이나 한량 같은 이미지를 자주 연기했지만
실제 생활에서 그는 아내 이옥이 씨밖에 모르는 애처가였습니다. 무대 위의 분장을 지우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는 늘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를 품에 안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의 재롱을 보며 무대에서 쌓인 피로를 씻어냈고 자신이 겪는 연예계의 고충은 절대로 집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구두 밑창에 박힌 징이 떨어질 때마다 밤늦게까지 그것을 다시 박으며 남편의 고단한 삶을 묵묵히 지원했습니다. 그에게 가정은 가짜뉴스와 조롱이 판치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그 보루조차 시대의 변화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1970년대 유신체제가 강화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해졌습니다.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장발과 미니스커트가 단속 대상이 되었고 자유분방함의 극치였던 그의 춤사위 역시 풍기문란이나 퇴폐라는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방송 출연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영화 검열에서 가위질을 당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춤이 왜 저질스러운 것으로 취급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춤은 곧 생명이었고 표현의 자유였지만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 장치는 그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 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는 영화 출연보다는 밤무대 공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서 보여줄 수 없는 열정을 직접 관객을 만나는 무대에서 쏟아냈습니다. 지방의 작은 극장 쇼 무대부터 화려한 호텔 카바레까지 그는 부르는 곳이라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땀에 젖은 셔츠가 몸에 달라붙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도 관객들의 박수소리만 들리면 그의 다리는 마법처럼 다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나고 대기실의 거울 앞에 앉으면 그는 자신의 얼굴에 깊게 패기 시작한 주름을 보며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청춘은 영원할 줄 알았지만 시간은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낙천적인 성격은 때로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사업들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사기꾼들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기도 했고 믿었던 지인에게 보증을 섰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달랬지만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내가 부족한 탓이라며 자책했습니다. 이러한 심적 고통은 조금씩 그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스텝과는 달리 그의 속마음은 서서히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대중은 여전히 그를 보면 트위스트 한번 쳐주세요 라고 가볍게 말했지만 그 스텝 한 번을 밟기 위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1980년대 컬러 TV 시대가 열리면서 그는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흑백 화면 속의 전설이 컬러 화면으로 소환된 것입니다. 그는 각종 쇼 프로그램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때로는 드라마에서 감초 연기를 선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국 시스템은 예전처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시청률에 따라 움직이는 냉혹한 논리 속에서 그는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후배들 사이에서 옛날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때로 우스꽝스럽게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 믿고 최선을 다했지만 속으로는 인간적인 자괴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예술가로서의 자존심과 생계를 위한 광대 역할 사이에서 그는 매일 밤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무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춤을 멈추는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60세가 넘은 나이에도 그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며 유연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후배 댄서들이 그의 정교한 스텝을 보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는 자기 관리에 철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기억해주는 팬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죽을 때까지 춤을 추다 무대 위에서 쓰러지는 것이 소원이라던 그의 말은 허튼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무대를 사랑했고 그 무대 위에서만큼은 세상의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관계의 파편들은 때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의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친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활동을 중단할 때마다 그는 지독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했던 충무로의 영광은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었고 새로운 세대는 그를 그저 웃기는 할아버지 정도로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주인공도 바뀌는 법이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너그러움 뒤에 숨겨진 쓸쓸함을 눈치챈 사람은 오직 그의 아내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구두를 닦으며 아내는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사람의 마지막이 춤처럼 경쾌하기를, 세상의 풍파가 더 이상 이 착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기를. 하지만 운명은 그 기도를 외면하듯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그를 찾아왔습니다. 2000년대라는 새로운 세기의 문턱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총칼보다 무서운 익명의 손가락들이 만들어낸 사이버 공간의 괴물이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믿고 살았던 노배우에게 얼굴 없는 대중이 쏟아내는 악의적인 비난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1964년에 그 눈부셨던 스포트라이트는 어느새 차가운 모니터의 불빛으로 변해 그의 남은 생을 난도질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세상은 관객이 되어 그 비극적인 쇼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거리는 월드컵의 함성과 붉은 물결로 가득 찼지만 그 열기의 사각지대에서는 차가운 기계음이 한 노병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유통되는 정보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으나 그 속에 담긴 진실의 무게를 검증할 장치는 전무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단에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트위스트 김성인 사이트 운영, 원로 배우의 충격적인 이연. 자극적인 단어들은 클릭 한 번에 수만 명의 모니터로 번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직접 출연했다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마치 기정사실이양 떠들어댔습니다. 이 비극은 단순히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진실보다 조회수를 우선시하는 황색 언론과 무분별한 대중의 비난이 합작한 사회적 타살이었습니다. 법의 승소 판결조차 이미 조각난 명예를 되돌리기엔 너무 늦었고 우리 사회는 그가 떠난 뒤에야 비겁한 죄책감을 애도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집 앞에 진을 치고 앉아 해명을 요구했고 그가 당혹스러워하는 표정은 마치 죄를 지어 숨기려는 사람의 모습으로 편집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책임은 분산되었습니다. 정보를 퍼 나른 누리꾼들은 남들이 다 그러길래 라고 말했고 언론은 보도된 내용을 전달했을 뿐이라며 발을 뺐으며 포털은 플랫폼일 뿐이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거대한 무책임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김한섭이라는 개인은 철저히 난도질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매니저와 소수의 지인들을 모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좁고 연기 자욱한 사무실 탁자 위에는 출력된 악성 댓글 수천 장과 법률 검토 문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그에게 법적 대응을 권유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울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법전 속에 적힌 무미건조한 용어들은 그의 억울함을 담아내기에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명예훼손, 성명권 침해, 허위사실 유포. 그는 평생 무대 위에서 사랑과 기쁨을 노래하던 언어들이 아닌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살벌한 법률 용어들을 익혀야 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돋보기를 쓰고 자신을 조롱하는 기사들을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종이 위로 떨어진 눈물이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세상의 비난은 번지는커녕 더욱 또렷하게 그를 압박해 왔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수차례 수사기관을 오가야 했습니다.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경찰서 복도에 앉아있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에게 정말로 관여한 바가 없느냐며 반복해서 물었고 그는 그때마다 가슴을 치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는 자신이 마치 무대 위에서 발가벗겨진 채 야유를 받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를 보면 반갑게 달려와 사인을 요청하던 시민들이 이제는 멀리서 수군거리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삶의 궤적이 단 몇 줄의 가짜뉴스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정적인 분기점은 대중 앞에 서서 자신의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로 결심한 날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03년의 어느 차가운 아침, 그는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숲을 이룬 법원 정문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세트피스였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서 그의 머리칼은 유독 하얗게 새어 보였고 깊게 팬 주름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첫 문장을 읽기도 전에 그의 목소리는 젖어 들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얼굴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터졌습니다. 그 불빛은 예전 무대 위에서 봤던 찬란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을 태워버릴 듯한 낙인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서 오열하며 제발 믿어달라. 나는 평생 광대로 살았지 사기꾼이나 파렴치한으로 살지 않았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비명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더 자극적인 표정을 담기 위해 렌즈를 바짝 들이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 손 뭉치가 그의 짓밟힌 명예처럼 굴러다녔고 그는 지탱할 힘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아내가 곁에서 그의 팔을 붙잡았지만 70을 바라보는 노배우의 무너진 자존심을 바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날의 영상은 저녁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보다는 그 비참한 모습 자체를 소비했습니다. 법정 싸움은 지루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매일 법원으로부터 날아오는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길은 늘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서류에는 그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들과 만난 적 없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쌓여갔고 생활고는 본격적으로 그를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고기 반찬 대신 소박한 나물 몇 가지만 올랐고 아내는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 거실 불을 끄고 지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는 것은 견딜 수 있었지만 평생 고생만 시킨 아내가 자신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것을 본 것이 가장 죽기보다 괴로웠습니다. 그는 가끔 거울 앞에 서서 예전의 스텝을 밟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육체마저 굳게 마들었습니다. 리듬을 타야 할 다리는 청은망은 무거웠고 화려하게 꺾여야 할 골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다시는 춤을 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드디어 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성인 사이트 운영자가 그의 이름을 무단 도용한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승소였습니다. 완벽한 승소였고 명예회복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아든 그의 표정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그를 맞이한 것은 승정호가 아니라 정확한 공기뿐이었습니다. 판결 소식은 그를 비난하던 기사들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크기로 신문 구석에 실렸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다른 스캔들로 시선을 옮긴 뒤였고, 거봐, 아니라고 했잖아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이조차 드물었습니다. 법은 그를 무죄라고 했지만 사회는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이미 산산조각 난 도자기 인형을 본드로 붙인다고 해서 예전의 매끄러운 빛깔이 돌아오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이 상처뿐인 영광은 그의 정신을 빠르게 좀먹었습니다. 결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집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도 누군가 자신을 비웃고 있을 것 같다는 망상에 시달렸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낮에도 커튼을 치고 어둠 속에 앉아 텔레비전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밝게 웃는 후배 연예인들을 보며 그는 자신도 저렇게 사랑받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부했고 잠을 이루지 못해 수면제에 의지했습니다. 약 기운에 취해 잠들면 꿈속에서 그는 다시 1964년의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환호성 속에서 미친 듯이 춤을 추다가 잠에서 깨어나면 눈앞에 보이는 것은 곰팡이 핀 천장과 차가운 방 안의 공기뿐이었습니다. 2005년 그는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식탁 위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애끈을 놓으려 시도한 것입니다. 유서에는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미안함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평생 광대로 살며 웃음을 주려 했으나 마지막엔 눈물만 남기고 간다는 노배우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다행히 외출했다 돌아온 아내에게 발견되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의 눈빛에서 생기는 완전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병원에 실려간 그는 산소 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의사는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우울증과 전신 쇠약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화려했던 트위스트 김은 이제 병원 침대 위에서 수액줄에 묶인 가련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정신이 돌아올 때면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물음에 아내는 대답 대신 남편의 마른 손등을 비벼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비극적인 영화처럼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주인공이 모든 오해를 풀고 행복해지는 해피엔딩은 없었습니다. 오직 파괴된 영혼과 만신창이가 된 육체, 그리고 여전히 그를 조롱하는 듯한 세상의 잔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다시 무대에 서고 싶었습니다.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사람들의 비난 섞인 수군거림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박수 소리를 들으며 스텝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지탱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그 희망은 그를 더 큰 파국으로 이끄는 잔혹한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죽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내뱉었습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의 낭만적인 다짐이 아니라 무대 밖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기에 선택한 유일한 도피처였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9월 서울 장안동의 한 호텔 연회장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흥겨운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가 쏟아지는 대형 극장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그를 기억하고 불러준 이들이 모인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분장실 거울 앞에 앉은 그는 깊게 펜 주름 위로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 한쪽이 답답해져 왔지만 그는 그것을 단순한 긴장감이라 치부하며 억지로 단추를 채웠습니다. 낡은 재킷에 칼날을 세우고 구두 끝을 닦는 그의 표정에는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무대 커튼이 열리고 익숙한 전주가 흘러나오자
노배우의 몸은 마법처럼 반응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의자에 기대어 거친 숨을 내쉬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박제 맞춰 골반을 흔들었고 특유의 경쾌한 스텝으로 무대 좌우를 누볐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10~60년대의 전설이 여전히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해머로 얻어맞은 듯 핑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조명이 수만 개의 파편이 되어 눈동자를 찔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려 할 때마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마지막 곡의 절정 부분, 그가 가장 자신 있어 하던 격렬한 회전 동작을 시도하던 찰나였습니다. 그의 뇌 속에서 가느다란 실핏줄 하나가 팽팽한 장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는 무대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관객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잘 짜인 공연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설적인 춤꾼이 보여주는 극적인 퍼포먼스라 여겨 환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초가 지나도 그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스팽글이 박힌 재킷이 무대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동안 그의 의식은 급격히 멀어져 갔습니다. 사람들의 비명과 다급한 발소리가 섞여 들어왔고 그는 차가운 무대 바닥에 가촉을 마지막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원하던 무대 위에서의 마지막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처절한 파국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가 장안동의 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멀어져 갔습니다. 응급실 복대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입구에 붉은 등이 켜진 채 몇 시간이 흘렀고 아내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기도조차 하지 못한 채 넋을 잃고 벽만 바라보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가혹했습니다. 급성 뇌졸중으로 인한 뇌 손상이 심각하여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겨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트위스트 김이 아니었습니다. 의식은 가늘게 이어져 있었으나 몸은 단단한 석고상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말을 할 수도 눈을 맞출 수도 없는 상태. 평생을 바람처럼 움직여야 직성이 풀리던 사내에게 닥친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병원은 그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얀 천장과 소독약 냄새, 그리고 규칙적으로 울리는 기계음만이 그가 마주하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면회를 온 지인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누워있는 그의 초췌한 모습을 참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한때 전국을 호령하던 그 날렵한 다리는 이제 앙상한 뼈대만 남아 이불 아래 파묻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굳어버린 관절을 매일같이 주무르며 기적을 바랐습니다. 여보, 다시 일어나서 춤춰야지. 사람들이 기다려. 아내의 울먹이는 목소리에도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오직 모니터 위에 심박수 그래프만이 그가 아직 이 세상에 머물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그가 머물던 요양병원의 풍경은 그 자체로 거대한 비극의 세트피스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는 계절이 수차례 바뀌는 동안에도 방 안의 시간은 2006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좁은 병상 위에는 각종 약병과 거즈, 석션 기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은 햇볕을 받지 못해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파트 5의 핵심적인 장면이자 한 인간의 화려한 외피가 완전히 벗겨진 뒤 남겨진 날것의 고통이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그의 얼굴은 반쪽이 마비되어 일그러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 어딘가에 박제된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입가는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는 침을 닦아내느라 헐어 있었고 그를 상징하던 멋들어진 머리카락은 치료를 위해 짧게 깎여 흰 두피를 듬성듬성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의 발끝이었습니다.
의식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도 복도 저편에서 라디오 소리가 들려오거나 누군가 흥얼거리는 노래, 가락이 들리면 그의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뇌가 명령한 움직임이라기보다 평생을 춤으로 살아온 근육들이 기억하는 본능적인 경련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는 그 떨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영혼은 여전히 무대 위를 떠돌고 있는 것만 같아 차라리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 대신 형광등 불빛 아래서, 환호성 대신 기계적 숨소리 사이에서 그는 그렇게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서서히 말라갔습니다.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병원비는 산더미처럼 불어났고 한때 그를 칭송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소식이 끊겼습니다. 가끔 언론에서 트위스트 김, 여전히 사투 중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비참한 병상 사진을 찍어 보도할 때만 반짝 관심이 쏠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존경받는 원로 배우가 아니라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아내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을 막아서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우리 남편을 이렇게 만든 게 누구인데 이제 와서 또 무엇을 보여주려 하느냐는 통곡은 아무런 메아리 없이 병원 복도에 흩어졌습니다. 그의 투병은 단순한 개인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열정이 식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대중의 잔혹한 망각과 가짜뉴스의 칼날에 난도질당한 영혼이 서서히 소멸해가는 장례 절차와도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겪었던 그 억울한 사건을 벌써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보다 성인 사이트 루머에 연루되었다는 자극적인 첫 기억만을 간직한 채 그를 기억의 저편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는 결국 그의 육체를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병실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습기에서는 끊임없이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간호사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그는 그날따라 유독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4년 동안 그를 붙들고 있던 생애끈이 서서히 헐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꼭 잡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힘들어도 돼. 저 세상에 가서는 억울한 일 당하지 말고 마음껏 춤만 춰. 그 목소리가 닿았는지 그의 감겨있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인사이자 길었던 비극의 막을 내리는 마지막 스텝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30일 대한민국 영화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수놓았던 트위스트 김 김한섭은 향년 74세를 일기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 안의 기계음은 긴 비프음으로 바뀌었고 그의 발끝도 마침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평생을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다녔던 노배우의 발은 이제야 차갑고 고요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병원 밖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 작은 병실 안에는 한 시대의 청춘이 남기고 간 짙은 여운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빈소에는 뒤늦은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신성이를 비롯한 옛 동료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영정사진 속 활짝 웃고 있는 그를 보며 통곡했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가짜뉴스로 고통받던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1964년 세상을 다 가질 듯 당당하게 스텝을 밟던 그 눈부신 청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를 향해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너무 늦게 도착했습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그 한마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그가 생전에 아꼈던 구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창의 징은 닳아 없어졌고 가죽은 여기저기 갈라졌지만 그 구두는 주인이 겪어온 고단한 세월을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그 구두를 보며 그가 남긴 춤사위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춤사위가 사실은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발버둥 치던 한 인간의 몸부림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오물 같은 소문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육신은 한 줌의 재로 변해 바람에 날려갔지만 그가 남긴 비극적인 여운은 사회 전체에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비난했는가? 한 인간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예를 무너뜨리는 데 걸린 시간은 단 며칠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한 예술가가 서서히 죽어가는 동안 우리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 파국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 문제나 사업 실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정보의 폭력과 대중의 이중성, 그리고 책임지지 않는 언론이 합작해낸 사회적 타살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병상에서 보낸 4년은 우리 사회가 한 인간의 명예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침묵의 시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진 뒤 대한민국 사회가 보여준 반응은 기괴할 정도로 이중적이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잊고 지냈거나 혹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던 대중은 그가 숨을 거두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그를 청춘의 영원한 아이콘이라 칭송하며 애도했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는 정계와 연예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들이 숲을 이루었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그의 전성기 시절 춤추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송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길거리를 헤매고 법정에서 오열할 때 그 곁을 지켰던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추모 열기는 그를 향한 진심 어린 예우라기보다 한 인간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던 사회적 방관자들이 느끼는 집단적 죄책감의 배설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거대한 정당성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강국이라는 자부심 아래 정보의 고속도로를 닦는 데만 급급했던 국가 시스템은 그 길 위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를 막을 방패를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법치주의의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용은 회복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대중은 법보다 무서운 것이 댓글과 익명의 다수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의 판결문 안에 갇혀버렸고 가공된 거짓은 거리의 상식이 되어버린 이 뒤틀린 풍경은 2010년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며 한국 인터넷 문화의 원죄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의 어두운 초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한때 국가적 스타였던 인물이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루머로 인해 어떻게 파멸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다루며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잠식할 수 있는지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연예계에서는 트위스트 김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연예인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 내에서는 제도적 개선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때마다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에 부딪혀 지지부진한 논쟁만 되풀이되었습니다. 그 논쟁의 공백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JTJCM의 트위스트 김이 되어 소리 없이 쓰러져가고 있었습니다. 기사 하단의 정정 보도는 자극적인 오보보다 훨씬 작은 글씨로 실렸습니다. 신뢰를 잃은 언론은 대중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더 자극적인 희생양을 찾아 나섰고 트위스트 김이 남긴 비극의 교훈은 그렇게 산업의 논리 아래 빠르게 휘발되어 갔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한 인간의 명예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잔인하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 복도에서 마주친 수사관들은 트위스트 김 사건을 언급하며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과 유포 경로의 추적 기술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제정은 늘 피해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법은 사후 약방문에 불과했고 이미 영혼이 타버린 피해자에게 승소 판결문은 차가운 위로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신뢰와 정당성을 잃은 사회는 이제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는 거대한 불신의 늪으로 변모해가고 있었습니다. 문화계 전반에도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선배 배우의 비참한 최후를 목도한 후배 연예인들은 자신들 역시 언제든 익명의 군중에게 던져질 수 있는 재물임을 깨닫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그들이 짓는 미소는 더욱 경직되었고 대중과의 소통은 방어적으로 변했습니다. 한때 거리에서 팬들과 어울려 트위스트를 추던 김한섭의 시대는 이제 전설 속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연예계는 거대한 기획사 시스템 아래 철저히 관리되는 비즈니스의 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인간 김한섭이 가졌던 그 투박하고 정 많은 정체성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 직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장례식장 앞에는 익명의 누리꾼들이 보낸 작은 추모 편지들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라는 뒤늦은 고백들이 포스트잇에 적혀 나풀거렸습니다. 그 얇은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죽은 자가 산 자들에게 보내는 공허한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편지들을 사진 찍어 다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리며 자신의 선량함을 전시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범죄 현장에서 모두가 피해자인 척 슬퍼하는 이 기묘한 풍경은 트위스트 김이 생전에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보다 더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이 파장은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어떤 뉴스가 터져도 먼저 의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2의 트위스트 김 사건 아냐? 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지배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조차 진실을 향한 갈망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오판에 가담했다가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는 자기 방어적 기제에 가까웠습니다. 진정한 공감은 사라지고 비겁한 신중함만이 남은 사회에서 트위스트 김의 비극은 반복적인 패턴으로 굳어졌습니다. 그가 쓰러졌던 무대 위 조명은 꺼졌으나 그 조명이 비추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은 여전히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차에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의 사례를 연구하며 디지털 집단 괴롭힘이 국가적 영웅을 어떻게 파괴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보고서에는 김한섭의 이름 대신 Subject K라는 건조한 명칭이 붙었지만 그가 겪은 고통의 수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심했습니다. 1960년대 청춘의 해방구였던 그가 21세기 디지털 감옥의 첫 번째 사형수가 되었다는 역설은 한국 현대사가 겪어온 압축 성장류의 그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성장의 속도에 치여 인간에 대한 예우와 진실에 대한 검증을 뒤로 미룬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습니다. 즉각적인 여파는 정치권의 입법 경쟁으로도 번졌습니다. 이른바 최진실법이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논의될 때마다 트위스트 김의 사례는 전매 특허처럼 인용되었습니다. 의원들은 국회 단상에 올라 그의 비참한 병상 사진을 흔들며 법안 통과를 주장했습니다. 죽은 노배우는 다시 한번 정치적 도구로 소환되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원했던 것은 거창한 법 제정이 아니라 동네 구멍가게에서 마주친 이웃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예전의 일상이었음을 아는 이는 없었습니다. 법안은 누더기가 된 채 국회를 통과했고 세상은 조금 더 엄격해진 듯 보였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잔인한 호기심은 그 법의 그물을 비웃듯 더 은밀한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의 빈소에서 만난 어느 노령의 펜은 영정 사진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다 돌아갔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밀쳐내며 그 사람 춤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당신들이 알아 라고 나지막이 일갈했습니다. 그 말은 그날 빈소에서 나온 수만 마디의 말 중 가장 진실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한 명의 배우가 아니라 타인의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던 한 인간의 순수함이었습니다. 그 순수함이 가짜뉴스의 탕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동안 우리는 그 물살의 속도를 즐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사회적 신뢰의 붕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을 떠나 장지로 향하는 운구차 뒤로 50년대의 낡은 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추모의 의미로 틀어놓은 그 음악은 2010년에 세련된 서울 도심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불협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불협화음이야말로 트위스트 김이 말년에 겪었던 세상과의 불일치를 가장 잘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춤꾼이었고 동시에 시대를 너무 늦게 이해한 정직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간극 사이에서 발생한 마찰열에 그의 영혼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정당성과 신뢰가 사라진 거리 위로 겨울바람이 불어왔고 사람들은 외투 깃을 세우며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장례 절차가 마무리된 후 그의 이름은 다시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순위에서 사라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애도의 물결은 차갑게 식어버렸고 언론은 새로운 사건 사고를 찾아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가 남긴 4년간의 침묵과 고통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사회의 기억 저장소에서 삭제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질문들은 여전히 공기 중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편리한 정보의 시대가 누군가의 생명을 제물로 삼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다음 제물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공포 섞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남겨진 빚과 상처를 감당하며 다시 긴 침묵의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쓰던 낡은 구두를 신발장 깊숙이 밀어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구두가 세상 밖으로 나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명예를 되찾아준 판결문은 액자에 넣지 않은 채 서랍 구석에 던져졌습니다. 종이 위의 승리가 이미 죽어버린 남편을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그를 잊었으나 남겨진 이들에게 그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았습니다. 그 흉터는 우리 사회가 한 시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기록이었습니다. 시간의 파도는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서 그가 겪었던 그 뜨거웠던 모욕의 기억마저도 서서히 침전시켰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몇 해가 흐르는 동안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은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에 깊숙한 서고로 밀려났습니다. 가끔 케이블 채널에서 방영되는 오래된 흑백 영화 속에서나 그는 여전히 건치 미소를 뽐내며 스텝을 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의 머릿속에서 그는 더 이상 실존했던 고통받는 인간 김한섭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박제된 이미지, 혹은 근대화 시기의 활력을 대변하는 소모적인 상징으로 남겨졌습니다. 그가 겪었던 그 지독한 타살의 과정은 이제 누구도 들추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한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유해가 아치된 파주의 어느 추모공원 주변으로는 매년 계절을 알리는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를 찾는 발길은 해가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비석 위에 쌓인 얇은 먼지는 누구도 닦아주지 않았고 그 앞을 지키던 조화는 햇볕에 발해 흰색인지 분홍색인지 분간할 수 없는 무채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각이 아니라
한 시대를 풍미한 예술가에 대한 사회적 유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살아있을 때 던졌던 돌팔매질의 민망함을 덮기 위해 그를 아예 기억의 회로에서 지워버리는 쪽을 택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비명보다 더 잔인하게 고인의 명예를 갉아먹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닦아온 구두의 광택처럼 그의 존재감도 세월의 습기 속에서 서서히 녹슬어갔습니다. 한국 영화 아카이브의 차가운 금속 선반 위에는 그가 출연했던 수십 편의 필름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영사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멈춘 지 오래된 그 필름들 속에서 김한섭은 여전히 땀방울을 흘리며 도약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복원 작업을 거치며 노이즈가 제거된 그의 얼굴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보다 더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깨끗하게 닦인 화면 속에 그는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향하는 곳은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객석뿐입니다. 기술은 그를 영원히 살려냈다고 자부하지만 그 기술이 정작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가짜뉴스의 뿌리였다는 사실을 아카이브의 목록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보존된 것은 육신의 움직임일 뿐 그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인간으로서의 존엄은 보존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떠난 뒤 더욱 깊은 고립을 택했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집에서 그녀는 남편의 유품들을 상자 속에 봉인한 채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의 가짜뉴스 피해 사례가 보도될 때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괴물들은 이제 유튜브라는 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활개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세상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든 자신과 가족을 할퀴어 발길할 수 있는 거대한 맹수들의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세상에 대한 가장 강력한 거부였으며 동시에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한 마지막 애도였습니다. 평판의 왜곡은 장기적으로 더 교묘한 방식으로 고착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하면 여전히 연관 검색어 상단에는 당시의 스캔들과 관련된 단어들이 유령처럼 따라붙었습니다. 승소 판결의 기록보다 가짜뉴스의 자극적인 제목들이 알고리즘의 상단에 배치되는 이 기괴한 구조 속에서 그는 영원히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그는 그저 옛날에 무슨 안 좋은 일에 휘말렸던 할아버지 정도로 인식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춤추고 연기하며 대중의 시름을 달래주었던 그의 진심은 디지털 쓰레기 더미 아래 파묻혔습니다. 이미지는 진실을 압도했고 대중은 그 압도된 이미지를 소비하며 한 인간의 실체를 지워나갔습니다. 그가 남긴 빈자리는 동료 배우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었습니다. 신성희를 비롯한 그의 벗들은 사석에서 가끔 김한섭의 이름을 올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겪었던 그 모욕이 자신들에게도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죽은 자를 변호하다가 자신들마저 구설에 오를까 두려워하는 그 침묵의 연대는 연예계라는 화려한 정글이 가진 가장 비겁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한 시대를 함께 호령했던 이들의 외면 속에서 트위스트 김의 전설은 점차 빛바랜 사진첩 속의 희귀한 수집품 정도로 전락했습니다. 정당성은 힘을 잃었고 신뢰는 침묵의 무게에 짓눌려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2020년대에 이르자 대중문화 비평가들은 비로소 그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논의들조차 차가운 학문적 용어로 점철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디지털 공간의 마녀사냥, 황색 언론의 폭력성 같은 거창한 수식어들이 그의 이름 앞에 붙었습니다. 학술지 속에 박제된 그의 고통은 연구 대상일 뿐 한 남자의 찢어진 가슴을 어루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논문 속의 김한섭은
데이터의 파편으로 분해되었고, 그가 무대 위에서 흘렸던 그 뜨거운 땀의 냄새는 탈취된 채 건조한 무장들 사이에 갇혔습니다. 비평가들은 그의 비극을 분석하며 자신의 통찰력을 뽐냈으나 정작 그가 그토록 원했던 진심 어린 사과를 세상으로부터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인 부산의 어느 영화거리에는 작은 동상이나마 세워질 법도 했으나 그런 논의는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는 논란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이유로 그의 기념사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결백했으나 대중의 기억 속에 남은 부정적인 잔상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결국 그는 고향에서도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축제가 열리는 영화제 기간에도 그의 이름은 단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서 있는 차가운 가로등만이 그가 한때 이 거리를 누비며 춤을 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자기적인 여파는 이토록 철저한 지우기였고 그 지우기의 끝에는 서늘한 허무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트위스트 김은 누구입니까? 1964년에 활기찬 청년입니까? 아니면 2003년에 오열하던 노인입니까? 혹은 2010년 병상의 침묵입니까? 이 모든 조각들이 한 인간의 삶이었으나 우리는 각자가 보고 싶은 단면만을 골라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남겨진 이 침묵의 시간은 사실 우리 모두가 공범임을 폭로하는 증거입니다. 그를 조롱했던 입술들과 그 조롱을 방관했던 눈동자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가 겪은 비극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명예는 한번 훼손되면 결코 온전히 복구되지 않는다는 이 잔혹한 진실을 그는 자신의 온 생애를 던져 증명해 보였습니다. 가끔 심야의 라디오 방송에서 그가 불렀던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올 때가 있습니다. 투박한 발음과 촌스러운 멜로디 속에 담긴 그의 목소리는 이제는 사라진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노래를 들으며 누군가는 짧게 혀를 차며 그의 불운을 동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동정 역시 그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당당한 배우로 자신의 스텝이 정직했음을 인정받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전파를 타고 그의 영혼은 여전히 구천을 떠돌며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나의 춤이 정말로 저질스럽고 추했느냐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두꺼운 침묵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긴 침묵의 여파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트위스트 김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배웠고 진실보다 자극에 반응하는 뇌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나며 남긴 공백은 단순히 연예인 한 명의 부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이 고장났음을 의미하는 거대한 구멍입니다. 그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수많은 법안을 만들고 처벌을 강화했으나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도끼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정교해진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매일 새로운 트위스트 김을 사냥하고 있습니다. 그의 비극은 장기적인 교훈이 되지 못하고 그저 반복되는 역사의 피로감으로만 남았습니다. 박물관에 기증된 그의 무대 의상은 조명 아래서 창백하게 빛납니다. 그 옷을 입고 그가 겪을 환희와 절망은 이제 텍스트로만 존재합니다. 관람객들은 그 옷을 보며 잠시 발길을 멈추지만 그 옷의 주인이 마지막 순간까지 움켜쥐려 했던 그 간절한 삶의 의지는 읽어내지 못합니다. 옷은 남았으되 영혼은 떠났고 명성은 남았으되 명예는 더럽혀졌습니다. 이 지독한 불일치야말로 트위스트 김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가슴 아픈 유산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연소시켜 청춘의 불꽃을 피워 올렸으나
세상은 그가 남긴 재만을 가지고 그를 평가했습니다. 그 재 속에 섞인 눈물과 땀의 성분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너무나 늦었습니다. 이미지는 소멸하고 진실은 침묵하는 이 장기적인 여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한 인간의 완전한 소멸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2010년에 죽었지만 그의 사회적 생명은 그보다 훨씬 일찍 죽었으며 그에 대한 기억은 이제서야 비로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삼중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과연 떳떳할 수 있습니까? 평생을 남을 웃기기 위해 살았던 광대가 자신의 장례식조차 소문과 오해 속에 치러야 했던 이 역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침묵은 금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비겁한 가담임을 우리는 트위스트 김에 잊혀가는 비석 앞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의 무덤계는 오늘도 소리 없이 눈이 내리거나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세상의 소란과는 상관없이 자연은 그를 품어 안았습니다. 대중의 박수도 가짜뉴스의 칼날도 이제는 그에게 닿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안식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를 보낸 우리는 여전히 그가 남긴 비극의 빚을 갚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빚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쉽게 말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그 가벼운 손가락 끝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트위스트 김이라는 이름이 완전히 잊히는 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성 한 조각도 함께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대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주인을 잃은 낡은 구두 한 켤레와 먼지 섞인 조명만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광대의 흔적을 증언할 뿐입니다. 트위스트 김, 아니 김한섭이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남긴 마지막 스텝은 화려한 피날레가 아니라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춘 춤에 열광했고 그가 준 웃음에 행복해했지만 정작 그가 세상의 모진 칼바람을 맞으며 홀로 흐느낄 때 그 눈물을 닦아줄 손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1964년에 그 눈부셨던 청춘은 2010년의 차가운 병상에서 마침내 멈춰 섰고 그 사이를 메운 것은 한 인간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은 익명의 폭력과 무책임한 말들의 잔해였습니다. 가짜뉴스라는 실체 없는 괴물은 법전 속의 판결문보다 훨씬 강력하고 집요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으나 세상은 이미 다른 자극을 찾아 떠난 뒤였고 홀로 남겨진 노배우는 파괴된 명예의 잔해를 붙잡고 우울이라는 심연으로 가닥가닥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몸을 꺾고 흔들며 바쳤던 대가가 빈곤과 병마, 그리고 지독한 오해였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가 지닌 가장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그는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급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대중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고 춤췄던 우리의 이웃이자 형님이었으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 쉽게 소비했고 그보다 더 쉽게 그를 배신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까지 병상에서 엄지발가락을 까닥이며 리듬을 타려 했던 것은 아마도 세상에 대한 원망보다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무대로 돌아가고픈 간절한 본능이었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비난도 조롱도 거짓된 소문도 없던 순수한 환희만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가 떠난 자리에는 우리가 갚지 못한 무거운 부채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수많은 입술과 손가락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관역을 찾아 헤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트위스트 김의 비극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잔인한 정보의 바다 위에서 반복되는 현재의 경고입니다.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부산의 바닷바람은 여전히 불어오고 누군가는 여전히 60년대의 흑백 영화를 보며 그의 익살에 미소 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을 기억하는 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명예는 법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는 죽어서야 비로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지만
남겨진 우리는 여전히 그가 던진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었던 그 거짓이 한 사람을 어떻게 죽였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죽음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묻고 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 다시 마련된 무대가 있다면 그곳에서만큼은 김한섭이라는 이름의 사나이가 아무런 걱정 없이 그가 사랑했던 트위스트를 마음껏 주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짜뉴스라는 이름의 족쇄도 없이 오직 자신의 심장 박동에만 맞춰 가장 화려한 스텝을 밟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인 연은 그가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낡은 LP판이 튀듯 반복되던 그의 억울한 세월을 이제는 우리가 멈춰 세워야 합니다. 비극은 그가 죽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를 완전히 잊었을 때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트위스트 김. 그는 우리에게 청춘을 선물하고 자신은 눈물 속에 떠나갔습니다. 이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은 오직 남겨진 우리들의 몫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스텝의 여운이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무고한 광대가 눈물 흘리며 무대 뒤로 사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슬픈 연대기를 닫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 붙었던 수많은 수식어를 떼어내고 이제는 오직 한 명의 정직한 춤꾼이자 선량한 인간이었던 김한섭으로 그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가 평생 바쳐 대중에게 건넸던 웃음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마지막 배웅일 것입니다.